네, 반갑습니다. 고영철입니다. 영상 하나 또 금방 올리네요. 천하와 천조의 중국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이제 제가 작년에 번역을 이제 했던 건데, 뭐 소개를 한다 하면서 그냥 어떻게 시간이 여기까지 흘러버렸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대학교 학부 강의를 이제 중국사 뭐 개설도 하고 아니면 뭐 어떤 시대를 또 중점적으로 하기도 하고 뭐 정말 여러 가지 주제로 중국사 내에서도 뭐 바꿔가면서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뭐 공부를 뭐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했다고 해도 중국사 전체 뭐 따져보면 거의 5천 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5천 년에 해당하는 역사를 뭐 세부적으로 각 시대별로 다 알 수도 없는 거고요. 그 전공자들도 각 시대별 전공자들도 자기 시대만 연구하는 걸 어려워하는데 그 5천 년 동안의 흐름을 단번에 파악한다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뭐 강의는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중국 통사, 그러니까 그뭐 선사시대부터 지금 현대사까지, 그거를 어쨌든, 꿰뚫어서 보기 위해서는 나름의 또 공부가, 그러니까 뭐 학위 논문 쓰고 뭐 그런 공부가 또 아니고,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또 공부를, 또 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시중에 우리말로 된 그 중국사 개설서들 엄청 많죠? 이렇게 뭐 이제 번역이 된 뭐 서구권 이제 연구소를 번역한 경우 혹은 개설서를 번역한 경우가 있고 뭐 지금 이 소개해드리는 책처럼 일본의 이 개설서나 이런 거를 번역한 경우 혹은 뭐 중국의 개설서를 번역한 경우 등등등이 있죠. 아니면 이제 우리 국내의 연구자가 직접 중국사를 풀어 쓴 개설서도 많습니다. 선택할 책이 굉장히 사실은 많아요. 근데 이제 그 강의를 위해서 뭐 학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어떤 주 교재를 선정을 만약에 한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좀 선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 각각의 책들이 가지고 있는 또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도 다 있는 거고 개설서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연구자가 어떤 관점으로 쓰는지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거죠. 그런 거를 뭐 선택하는 게. 그리고 뭐 개설서라고 했을 때에 과연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을 다 쓸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집필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위주로 쓰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 사람들마다 다르니까 결국은 이 개설서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쉬워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다양한 어떤 관점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습니다. 개설이라고 하는 게요. 그래서 더 말하자면 그 교재라고 하는 거를 그냥 일방적으로 이거다라고 선정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거죠. 근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저도 이제 중국 그냥 뭐 5천 년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쫙 정리한 이제 그런 개설서들도 한번 읽어보고 그다음에 그런 책을 또 한번 번역을 또 한번 해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한 주제로 그 중국사의 어떤 흐름을 정리하는 또 그런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특정 주제에 대한 개설? 중국사 개설 이제 이런 책을 번역해봐도 또 재밌겠다라고 또 생각이 들어서 뭐 이것저것 찾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 찾은 게 바로 이 책입니다. 우선 그 저자인 단조 히로시라고 하는 이 일본의 학자는 전공이 원래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이제 명나라의 그 조공 체제, 그 다음에
그 해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명나라는 바다로 나가는 거를 어쨌든 금지했던 약간 좀 이제 폐쇄적인 뭐 국가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것이 조공 체제라고 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즉 조공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국가 간의 무역이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국가 간의 외교이자 국가 간의 교역이니까 그 공적인 무역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 사적으로 바다로 나가는 거는 다 그런 사적 교역은 다 금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공 해금 체제라는 표현으로 당시 이제 명나라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주로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조 히로시의 이제 책 중에 국내에는 그 영락제라고 하는 책이 번역이 돼서 나와 있습니다. 이 영락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른바 명나라의 그 화의 질서, 즉 중화와 그다음에 소위 오랑캐죠. 그다음에 중화와 그 주변 국가들을 규정하는 질서를 이제 영락제 때에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이 15세기 초에 완성이 됐다라고 이제 보는 그런 책입니다. 이제 영락제라는 그 독특한 캐릭터가 15세기의 그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어떤 모습을 어느 정도 이제 만들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직 그 국내 이제 한글로는 번역이 안 됐습니다만은 단조 히로시가 그 명태조 즉 주원장이죠. 명나라 세운 사람. 그 사람에 대한 전기도 꽤 많은 분량으로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것도 재밌을 텐데 아직 번역은 안 됐어요. 사실 영락제와 그다음에 이제 그 영락제의 아버지인 그 주원장 요 참 두 사람은 사실 중국사의 어떤 흐름 속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뭐 그 명태조 그 주원장에 대한 책도 앞으로 누군가 이제 번역을 해서 좀 소개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우선은 이 천하와 천조의 중국사라고 하는 책은 이제 단조 히로시가 명나라에만 집중하던 거에서 이제 좀 벗어나서 중국사를 이렇게 또 한 번에 뚫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단조 히로시 본인이 그 화이 그러니까 이제 중화와 그다음에 오랑캐 소위 이제 우리가 중화 질서, 중화주의, 소위 중국 중심의 사상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명나라를 들여다본 거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관념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즉 천하, 천조 이 보면 다 천자가 들어가죠. 하늘 천자래요. 그러니까 그 중국의 여러 왕조들이 자기의 어떤 그 정통성, 그 다음에 중화, 자기가 어떤 중심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념, 이런 것들의 기원이 다 어디에서부터 찾냐면 하늘에서부터 찾는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중국 기원전 뭐 천 몇 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주나라라고 있죠. 이 주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소위 천명이라고 하는 즉 하늘의 명령을 통해서 주나라가 말하자면 이제 이 중국을 통치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지게 됐다라는 거에서부터 이제 이데올로기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중국의 여러 왕조들은 소위 하늘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정치적인 이념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중국의 황제는 곧 천자, 하늘의 아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황제가 통치하는 지역은 곧 천하, 하늘 아래. 천자가 통치하는 지역은 곧 하늘 아래가 되는 거고 결국 그 하늘 아래라고 하는 그 천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당시 중국 사람들이 인식했던 전 세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늘 아래가 아닌 곳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과연 중국의 옛날에 뭐 왕조들 혹은 뭐 제국들의 황제가 그럼 정말 전 세계를 지배했냐?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닌데 이거를 이제 이념적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중국 황제가 직접 지배하는 곳이 있고, 그러니까 뭐 지방 관료들을 지방에 파견해서 통제하는 곳은 그거는 이제 황제가 직접 지배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뭐 한반도나 혹은 일본 혹은 뭐 베트남, 요건 이제 10세기 이후의 베트남.
그 다음에 저기 북쪽의 유목민족들. 거기는 황제가 직접 통치하는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이념화할 것이냐. 그거를 이제 조공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들이대면서 설명하는 거죠. 소위 어쨌든 너희들도 천하에 해당된다. 중국의 황제가 지배하는 말하자면 질서에 속해 있다. 대신에 황제가 직접 관료를 파견하진 않는다. 직접적인 지배 영역으로 삼지는 않는다. 그 대신에 조공 책봉 관계로 연결된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어떤 정치적인 그 단계가 설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국은 화이질서로도 연결되는 거고, 이 천하 체계라고 하는 것이요. 혹은 이제 단조이로시는 소위 천조 체제, 천조 시스템이라고 이제 하는 말을 쓰고 있지만, 결국은 그 하늘이라고 하는 관념에서부터 그것이 중화와도 연결이 이제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개념을 통해서 중국사를 한번 쭉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또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북방의 유목민족들이 이제 중국으로 쳐들어와 갖고 걔네들이 왕조를 세울 때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처음에 어떤 천명사상이나 그 중화 질서의 개념하고는 좀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화는 저기 변방의 뭐 유목민 오랑캐들은 당연히 중화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뭐 실제 이 군사력이 강력한 애들이 그냥 밀고 들어와서 중국을 말하자면 정복해가지고 나중에 뭐 거란이 됐든 뭐 몽골이 됐든 뭐 만주족, 그다음에 사실 그 이전에 뭐 선비족이나 이런 애들도 지금의 화북 지역까지 들어왔었고. 그럼 이런 상황, 즉 천조체계 혹은 뭐 중화질서의 이념이 설정해 놨던 이런 상황들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현실이 생겨버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선 그 북쪽에서부터 이제 말하자면 한족이 아닌 민족들이 중국으로 남쪽으로 진출해서 나라를 세웠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 우선 첫 번째로는 그 유목민들이 내려와가지고 자기들이 우선 중국의 이념을 활용해서 정당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도 결국은 하늘로부터 이제 우리가 통치의 권한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가 곧 중하다. 이제 이렇게 변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변형을 시켜버리면 이제 지배를 받게 되는 이제 소위 이전에는 중화라고 자신들을 지칭했던 사람들도 그래 쟤네들은 이민족이지만 어쨌든 하늘로부터 뭐 통치의 명령을 받았으니까 일로 진출했겠지. 우리를 통치하겠지. 라고 하는 식으로 뭔가 묘하게 꼬인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뭔가 묘하게 변형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정당화하는 겁니다. 그게 현실을. 이념이 그렇게 바뀌어 나가게 또 되는 거죠. 뭐 나중에 이제 몽골 소위 이제 원나라를 세우게 되는 이제 쿠빌라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이제 소위 원이라고 하는 국호를 만들 때에 이제 그 중국의 오랜 경전이었던 주역에서부터 그거를 끌어다가 주역에서 나오는 그 문구를 인용해 가지고 원이라고 하는 이제 글자를 끄집어내는 건데 과연 이것이 이제 쿠빌라이가 정말 중국 쪽의 어떤 이념에 완전히 그냥 경도된 거냐? 사실 요즘엔 그렇게 해석하진 않죠. 그 주역에서부터 끌어온 거는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이고 그 안에 이제 내용을 더 깊게 들여다보게 되면 결국은 몽골 제국의 칭기스칸 때부터 만들어졌던 그 큰 국가라고 하는 그 개념을 한자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자 했기 때문에 주역을 이용한 거다. 그러면 이 하늘 혹은 뭐 여러 가지 그 중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어떻게 보면 그 여러 왕조들 뭐 한족이 세웠든 혹은 뭐 한족이 아닌 다른 왕조들이 세웠든 결국은 자기의 입맛에 맞게 다 변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면서 중국의 왕조로서 우리가 통치한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그다음에 자기의 정당성을 확립을 하는 거죠. 또 뭐 하나 설명할 게 옹정제라고 하는 청나라 황제가
남긴 소위 대의강미록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우리는 만주족, 소위 야만인이란 말이에요. 한족이 생각했을 때에. 근데 옹정제는 아니 우리가 지금 중국 전체를 통치한 지가 이제 100년이 되는데 아직도 우리를 오랑캐라고 보느냐? 우리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지금 중국을 통치하는데 아직도 우리를 오랑캐라고 보는 거니? 이제 결국은 하늘이 말하자면 우리 만주족에게 말하자면 통치의 권한을 준 거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천조 아니냐, 우리가 중화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념과 현실의 어떤 어긋남, 모든 그 정치적인 현실은 당연히 이념대로 되지 않죠. 천하 천조 뭐 만들었어요. 안 되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20세기 생각해 보면 공산주의, 뭐 사회주의 이념은 아주 뭐 탄탄하지. 마르크스 때부터 딱 만들어졌잖아요. 뭐 평등한 국가, 뭐 이런 걸로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골고루 잘 사는 이런 국가를 생각했지만 이념은 좋잖아요. 근데 현실에서는 잘 안 되잖아요, 그게.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념과 현실의 그 괴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천명 혹은 천하체계, 뭐 천조, 이제 이런 혹은 뭐 중화질서 이런 거에서 또 결국은 다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는 다 포장하는 거예요. 그 안에 실제를 보게 되면 그 이념과는 어긋난 부분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국사는 그거를 관통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공통된 요소들이 계속 보여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천하 천조 요걸 얘기했습니다마는 그 안에는 요런 천하 체계 그 다음에 화이 질서 소위 중화 사상 혹은 중화주의에 입각한 중국사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중화주의라고 해가지고 그럼 무조건 중국을 뭐 중화 무조건 중심국가 이렇게 포장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 책은 그 중화주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말하자면 원칙대로 유지되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예. 현실은 계속 이민족들이 들어왔다가 또 이민족이 또 한족이 또 중심이 됐다가 또 바뀌었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 나가기 때문에 그 중화주의라는 것이 어떻게 말하자면 여러 국가들 즉 중국에 나오는 여러 왕조들에 의해서 자기 입맛에 맞게 계속 변형되고 활용되느냐 이걸로 관통하는 거예요 이 책은. 예. 좀 제목만 보시게 되면 뭐 하늘 아래 세상 하늘이 내린 왕조 이거는 그냥 출판사에서 그냥 이제 부제를 정한 겁니다. 원서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제목만 보면 야 이거 중국사를 말하자면 너무 중국 중심으로 해석하는 어떤 그런 책 아니냐. 또 이번 뭐 중국사를 관통하는 천하와 천조의 뭐 전모를 그려내는 웅대한 역사 이야기 이것도 원서에 있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이제 출판사에서 출판하면서 그냥 저렇게 붙인 거예요.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중국을 뭐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단조이로시라는 학자가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껏 계속 반복을 해왔던 이념은 그렇게 그럴듯하게 설정이 됐지만 현실에서는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뒤집어졌다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중국사입니다. 이게. 그래서 심지어 그 이제 현대사 쪽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순원이라고 하는 손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도 사실은 이제 오족공화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다 만주족 쫓아내버리고 한족 중심의 나라를 세우자고 했었죠, 순원은요. 근데 나중에 오족공화로 바뀌잖아요. 다섯 개의 이제 대표적으로 다섯 개의 어떤 민족이 다 함께 어우러지는 국가를 만들자. 변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자기 이념을 현실은 막 바뀌는데 그 이념만을 끝까지 계속 고집스럽게 유지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중국사를 우리가 이제 요런 어떤 중화주의라고 하는 그 키워드로 봤을 때에
그 중화주의가 얼마나 유동적인 것이냐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 보세요. 그 지금 중국이 이제 소위 다민족 뭐 통일 국가, 지금 이제 한족 중심의 국가니까요. 인구가 한족이 90%가 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자기네들이 이제 중화 사상을 이제 다민족 뭐 통일 국가, 그다음에 뭐 지금 뭐 중국몽, 그죠? 그다음에 뭐 중국 특색의 어떤 사회주의 이러면서 이제 소수민족들이 점점 배제돼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상황은. 근데 물론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지금의 어떤 현실에 계속 맞춰서 그 중화라는 것이 이렇게 껴 맞춰졌다가 또 저렇게 껴 맞춰졌다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사 전체를 볼 때. 어, 그러니까 무조건 중국이 중심이다. 그렇게만 단조롭게 해석을 하면 그건 중국사를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닌 거죠. 더 현미경으로 들여다 봤을 때 그래 다 중국 중심이라고 다 겉으로 보면 다 그래. 뭐 명나라가 됐든 청나라가 됐든 뭐 원나라가 됐든 다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들여다보면 그 각 왕조가 자기 우리가 중심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배경이나 그 바탕이 다 달라요. 예. 그러니까 그 해석하는 관점이 다 다른 거죠. 중화라고 하는 거를 그걸 또 활용하는 방법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우리가 좀 알게 되면, 아, 중국사의 여러 왕조들이 자기 참 그 통치의 정당성을 위해서 참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책에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얘기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일본 얘기도 좀 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한반도랑 일본 얘기를 하냐면, 한반도에 있었던 국가들이나 혹은 일본의 국가들도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그 천하 체계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만 있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이제 조공책봉그래서 한반도의 왕조들이 어쨌든 조공을 하고 일본은 사실은 조공책봉하고는 그렇게 큰 연결성이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일본도 중국에서 봤을 때는 하위 국가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 설정한 그 복잡한 그 뭐 천하 개념 이런 것들을 한반도 일본도 받아들이면서 겉으로는 이제 중국에 이제 조공을 바치고 그런데 자기들 내부에서는 또 그 내부대로 자기들이 천하를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구려는 고구려 중심의 어떤 천하가 설정돼 있어요. 그리고 뭐 신라가 말하자면 신하야. 뭐 이런 식인 거죠. 일본도 보면 자기 중심의 천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참 같잖아 보이지만 저기 뭐 발해나 뭐 고구려, 신라 이런 애들을 자기한테 조공하는 국가로 보고 있어 일본은.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 우리가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 예를 들어서 백제다 그럼 백제 중심의 천하 질서 그 다음에 이제 그따의 왜 일본이 오히려 이제 말하자면 신하지 그죠? 근데 일본에서는 거꾸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 중심의 천하가 있어 다. 그러니까 그 이제 동아시아의 뭐 여러 국가들 대표적으로 뭐 한중일이지만 다 각자의 그 국가가 자기들의 어떤 우월감 그다음에 자기들 중심의 어떤 그 천하 해석 이런 거를 위해서 각자 뭔가 이념적으로 다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의 각각의 그 다른 국가들이 각자 그 어떻게 지금 서로를 생각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또 우리 뭐 조선 보면 소중화 사상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바뀌니까 더 이상 이제 만주족은 중화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조선이 우리가 대신 중화다 해서 이제 뭐 소중화 사상. 사실 이것도 조선 중심의 어떤 천하 사상이라고 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 이데올로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일본의 학자니까 이제 일본 쪽 얘기들을 좀 하는데 보면 일본이 고대부터 이미 자기 중심의 이제 천하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한반도에 있었던 뭐 신라든 가야든 뭐 백제든 뭐 아니면 저기 고구려까지 아니면 나중엔 발해까지도 이제 신하로 보는 아니면 자기한테 조공을 바치는 국가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근데 정작 고구려나 뭐 신라나 이런 국가는
일본에게 말하자면 우리가 조공을 보냅니다. 당연히 그렇게 인식하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지.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다 그게 입장이 다른 거예요. 각자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좀 복잡한 동아시아사를 이제 이 책을 통해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일본에 대해서 좀 약간 뭐라 그러죠? 좀 무시한달까? 있잖아요. 고대에서부터 왜니까 왜라는 게 벌써 난쟁이란 뜻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멸칭이죠. 좀 멸시하는 칭호잖아요. 그 왜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우리 뭐 신라든 뭐 백제든 고구려든 다 왜라고 하는 국가를 어쨌든 다 뭐 신하로 보든 아니면은 뭐 아래 국가로 보고 있었다. 맞죠? 근데 일본에서는 시각이 반대였다는 거예요. 이런 게 참 어떻게 보면 서로 맞질 않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나중에 그 백제 부흥 운동할 때 그 일본 그러니까 외에서 군대를 보내죠. 그래서 이제 백총강에서 뭐 전투해서 결국은 지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외에서는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자면 상위 국가의 입장에서 백제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야 이게. 근데 이제 백제 유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신하인 이제 외가 우리를 도와주는 것 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각 국가들의 정치가요. 지금 우리 한중일 요 세 국가들이 각자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서로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그래요. 근데 이렇게 서로한테 뭐 유리하게 해석해갖고 끌어다 갖다 붙이는 게 지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해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요? 너무 현실적이라고 그럴까? 정치란 원래 그런 거야. 외교란 원래 그래. 각자 유리하게 끌어다 갖다 붙이는 거지 뭐. 사실 그게 맞아요. 외교라는 게 어떤 국가와 어떤 국가 사이의 관계잖아요. 그 외교라는 게, 나 저 국가한테 다 퍼줘야지. 그런 외교는 없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외교라는 거는 나한테 뭔가, 아니면 우리 국가한테 뭔가 조금이라도 더 유리하게 이끌도록 하는 게 외교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교나 우리한테 좀 더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미 뭐 고대에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이라고 하는 존재를 어떻게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하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 왕조의 정통성을 갖추는 데 있어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그 이념적 존재를 뭐 중국이 됐든 아니면 한반도의 여러 왕조들이 됐든 아니면 일본이 됐든 각자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이제 이거를 조금 뭐 궁금하시다면 이런 점이 그럼 이 책을 좀 보시면 조금 이해는 되실 것 같아요. 왜냐면 각자 입장이 다 다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게 되면 단순히 이 책이 어떤 중화주의를 그냥 설명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이제 결론을 내자면 그 천하 혹은 중화 혹은 뭐 각 뭐 정통성 이런 것들을 한중일의 여러 국가들이 자기의 입맛에 맞게 혹은 자기의 유리하게 어떤 식으로 끌어다 갖다 붙이느냐 이겁니다. 그거예요. 참 복잡한 문제이긴 한데 이제 이런 어떤 문제 의식을 가지고 중국사를 꿰뚫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한반도 왕조 얘기도 있고 일본 얘기도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정도 설명드리면은 이 책이 뭐 대충 그런 책이구나라고 아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괜히 혼자 흥분해서 30분을 떠들었네요, 그죠? 재밌는 주제인 것 같거든요. 뭐 연구를 앞으로 더 진행할 뭐 그런 내용들도 많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논쟁이 될 수 있는 거리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시면 이건 그럴듯하다. 만약에 뭐 한반도나 일본 혹은 뭐 다른 쪽에서 이건 내가 인정 못하겠다 이거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일본 학자가 쓰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야 라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 왜냐면 단조 히로시라고 하는 사람 일본 학자도 어쨌든 일본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학자가 있는 어떤 배경, 국가적 배경, 그 다음에 그 풍토, 요런 거에 맞게 또 해석이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객관적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조 히로시라는 그 사람의 주관이 묻어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거를 우리가 또 비판적으로 또 해석을 해볼 부분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논쟁의 어떤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는 책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이렇게 좀 슥슥 이렇게 넘겨보시면서 볼 수도 있는 책일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책은. 자,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천하와 천조의 중국사라고 하는 이제 이 책이 뭐 엄청나게 두꺼운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은 아니고 책이 조금 작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A4 용지로 그런 정도의 우리가 이건 뭐 출판 뭐 신구판이니 뭐니 이런 얘기 하는데 조금 작아요. 어, 그래서 그렇게 막 두꺼운 책은 아니니까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하여튼 뭐 요 정도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요. 또 다음번에 또 좋은 책 있으면은 좋은 책 많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뭐 인문학의 위기, 이제 역사 쪽 관심 안 가진 사람들 많다 뭐 이러는데 그래도 그 책들을 꾸준히 출판하고 또 꾸준히 뭐 누군가는 저술하고 누군가는 번역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딘가에 숨어 계세요. 아, 그러니까 그런 책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계속 살펴보면 신간은 꾸준히 나온다. 그래서 인문학은 절대 죽지 않는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또 책들을 또 살펴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천하와 천조의 중국사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